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고자 했다는 건데 특검은 이를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기소했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하기로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 신청인의 배상 신청은 각하한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받았던 윤석열 무죄예요? 일단 그 혐의를 좀 정리해드리면 예.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러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했던 발언이 문제되었습니다. 예. 근데 재판부는 여기서 이제 그냥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증죄가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사상, 의견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거가 다르게 허위로 말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예. 피고인 윤 씨가 그 의사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허위나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기준으로 좀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입증,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소집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자신의 혐의를 줄이기 위해서 한덕수를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혐의를 줄이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는 부분을 조금 더 특검팀이 보완을 해갖고 항소심에서 한다고 하면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법조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말할 때 모르겠어요.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본인의 의견이다라고 볼 가능성도 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네. 판단한다. 예. 참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 정의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래요. 지금 이 상황들은 그러니까 재판이 워낙 여러 개로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고 뭐 보도로 확인했던 내용들이 많은데 법정에만 가면 뭔가 다르게 좀 판단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아직은 진행 중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법을 보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법은 사실 이 감정이 배제된 차원에서 나오는 예.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선에서 이 재판을 진행하면 이게 어떻게 무죄냐. 말이 되냐. 그렇죠. 그리고 패턴을 보면 윤석열이 참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몇 %나 되냐. 이게 사람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절대로 이거를 어떤 의견이라고 표현했지 않았을 것이다. 또 거짓말했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법은 말하자면 증거, 그다음에 법률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상식선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는 없어도 뭐 어떡하겠어요. 법이라는 게 그만큼 드라이한 저는 그러니까 거죠. 반대로 생각되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인데 자신의 의견인 양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실제로 재판을 가서 느낀 점은 그렇게까지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질문할 때마다 제가 수습 변호사님을 이제 경험 차원에서 같이 갔는데 저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봐도 돼요라고 물어보는 거에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오늘 윤석열에 대한 선고 공판 하나가 열렸습니다. 무죄가 나왔어요. 윤석열한테 무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기소가 된 게 8가지인가 9가지인가 된다고 하죠. 8가지인가 9가지인가 중에서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뭐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유일하게 무죄가 나온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중간중간 일부 무죄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만 기소된 사건 전체가 무죄로 나온 것, 그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무죄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있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류경진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덕수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자, 이게 그런 겁니다. 한덕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유죄가 나왔습니다. 한덕수가 유죄가 나온 배경은 내란 국무회의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을 일으키면서 국무회의를 열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계엄 선포, 그냥 내가 선포하면 되지 국무회의 같은 걸 왜 열어?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윤석열은 지 입맛에 맞는 사람 또는 지가 직접 지시를 했을 때 지가 직접 계엄을 선포했을 때 꼭 필요한 장관들 몇 사람만 모아놓고 계엄을 선포합니다. 그게 그거죠.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여기에 국무위원이 아닌 조태용 국정원장까지 뭐 요 정도였어요. 그죠? 행안부, 경찰력을 동원해야 되니까 행안부가 필요했을 거예요. 국방부는 당연히 군대를 동원하니까 필요했겠죠. 법무부, 이제부터 합수단이 꾸려질 거니까 법무부 꼭 필요해요. 사실 계엄의 핵심은 수사권과 사법권이 군대로 넘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통제를 군대가 하는 데 있어요. 치안 유지를 군대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행안부와 사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꼭 필요했던 겁니다. 갑자기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돈이 없어요. 돈을 어디서 끌어와야겠죠? 기재부.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이 계엄을 선포한 게 정당했다라고 헛소리를 갈겨야 되겠죠. 그래서 외교부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윤석열은 이런 사람들만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 요걸로 땡이었던 거야. 자, 뭐 그래서 아마 법제처도 뭐 그래서 필요했겠지. 윤석열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듯이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한덕수가 와가지고 국무회의 열어야 됩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무회의를 열어줘요. 그게 윤석열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한덕수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됩니다. 국무회의를 안 열었으면 그 자체로 이미 위헌인데 국무회의를 열어줘가지고 외형상 합법을 가장하게 하게끔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 재판에 윤석열이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덕수가 건의 안 했어도 내가 국무회의 열려고 했다. 한덕수가 한 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덕수를 구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1심 재판부 윤석열과 한덕수 이 주장을 배척합니다.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시오. 니들은 애시당초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없었어. 윤석열 너 거짓말 하지 마 라고요. 자, 특검은 바로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윤석열을 위증 혐의로 기소합니다. 이거는 빼박 아닌가요? 윤석열이가 정말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있었던가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한덕수가 열어야 됩니다 하니까 여는 거 아니야? 원래는 안 열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류경진 판사는 뭐라고? 아니야.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하면서 열려고 했었는지도 모르지, 국무회의.
열려고 했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무죄야. 유죄가 입증이 안 된 거지. 열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 지금은 애매해. 열려고 했는지 안 열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입증이 없네. 그러니까 무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국무회의를 한덕수의 만류가 없었더라도 열려고 했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의 행위 그 어떤 부분에서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라는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어디를 뒤져봐도 윤석열이가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류경진 판사는 윤석열이가 국무회의 열려고 했어. 했어. 내가 인정? 이렇게 버린 겁니다. 야, 국민들을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데 판사지가 인정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배심 재판입니다. 온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했다면 이 윤석열의 이 위증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을까요? 무죄 안 나왔을 겁니다. 자, 저는 이 판결이야말로 법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류경진 판사, 저는 법 왜곡죄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을 툭하면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3인방 기억하십니까?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3인방. 그들 대부분 어떻게 판사가 됩니까? 변호사를 하다가 어느 날 판사로 임관해서 지방을 뱅뱅 돌다가 조희대가 대법원장 된 이후에 갑자기 발탁이 돼서 중앙지법에 오죠. 류경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전주, 광주, 의정부, 강릉, 인천. 인천이 가장이죠. 가장 좋은 곳이었네요. 그죠? 인천지법, 수원지법이 아닐 뿐 인천지법이야. 그러더니 중앙지법이 온 겁니다. 어떻게 참 코스가 소위 말하는 내란 사범들한테 구속영장을 팡팡 기각해버리던 그 내란 3인방, 수원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옮겨간 수원브라더스 3인방하고 참 경력이 많이 비슷하죠. 강남 출신인 거 하며. 네, 류경진 판사는 그런 판사입니다. 그러니 애시당초부터 싹수가 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싹수가 노랗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며칠 전 류경진은 박정준 전 경호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합니다. 박정준 전 경호처장은 윤석열의 비화폰, 이 비화폰을 몰래 삭제해버립니다. 원격으로 삭제해버려요. 윤석열이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윤석열이가 무슨 문자를 보냈는지, 몇 분이나 통화했는지, 위치가 어디였는지 그 많은 자료가 다 비화폰 안에 들어있는데 그 비화폰을 싹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로 기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무죄가 나옵니다. 누가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요? 류경진 판사. 그러니까 이 류경진은 윤석열과 윤석열의 경호처장 이 두 사람에게 면죄부를 준 겁니다. 윤석열은 위증 혐의였는데 면죄부, 윤석열의 경호처장은 증거인멸이었는데 면죄부. 위증과 증거인멸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내란 사범들이 위증과 증거인멸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류경진 판사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아무튼 이 류경진 판사, 내란 세력을 풀어주기 위해서 온갖 법기술을 부리고 있고 재판 아주 희한하게 끌고 가고 있죠. 우인성 판사, 지기현 판사, 류경진 판사 이 세 명이
내란 재판을 아주 산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을 망가뜨리고 있는 3인방, 내란 재판의 빌런 판사 3인방, 지귀연, 우인성, 류경진, 이 3명이 지금 내란 세력들을 도망갈 수 있도록 구멍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판사인지 개새끼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귀연, 우인성, 류경진, 그리고 수원에 있는 판사 하나 더 있죠. 누구요? 신진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류경진 판사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류경진 판사, 이 사람은 사실 싹수가 많이 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류경진 판사, 이상민에게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초범에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판사와 장관으로 오랫동안 국가에 봉직해서 각종 감경 사유를 들어서 이상민에게 징역 7년이라는 아주 값싼 형을 선고합니다. 이상민 선고가 나오자마자 가족을 향해서 웃습니다. 이러고. 기가 차죠. 이상민의 가족은 아빠 괜찮아 사랑해 뭐 이랬대요. 내란 세력이, 역적들이 감히 어디에서, 그 당시에 판사가 누구였냐고요? 류경진 판사입니다. 얼마나 헐값으로 재판이 진행이 됐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란 재판을 코미디로 만들고 있는 3명의 빌런들이 있다. 첫째, 지귀연, 우인성, 류경진. 우리는 이 판사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계속 유죄를 받다가 오늘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류경진 부장판사가 1심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네. 한덕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라는 혐의로 내란 특검에서는 구형 2년을 한 바가 있는데 네. 오늘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국무회의 관련해서 거짓말했거든요. 거짓말했는데 주관적 평가라고 합니다. 네, 이제 여러모로 좀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 있다 보니까 해당 부장판사는 이 내란에 대해서 엄단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데요. 네. 오늘 윤석열 씨는 관련해서 배희철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법리와 증거에 따른 판결로 내란 관련 사건의 첫 무죄 선고에 의미가 크다. 재판부 용기에 깊은 감사드리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랍니다. 예. 내란범이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웃고 나갔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라고. 근데 류경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진행자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적할 만한 판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 7년 선고 예. 같은 경우에는 2심에 올라가서는 징역 9년으로 올라갔습니다. 보통은 감형이지 가형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결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너무 예. 솜방망이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말입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조태용. 예.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국정원 돈 갖다 쓰고 국정원을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때 그랬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 조태용 국정원장이 정보를, 자료를 국민의힘한테만 갖다 주고 홍장훈 공격해, 그렇게 정치에 개입했지 않습니까? 명확한데 정치 개입도 무죄야.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 엄단할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시민만큼 그날을 겪었던 어떤 감각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내란 재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전에 주진우 진행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짝퉁 골프채 받아가지고 징계됐던 부장판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 재판에서 무죄 준 게 류경진 부장판사이기도 합니다. 판사님이 이거 너무하잖아요. 판사한테는 법이 안 통해. 그러니까 강약 약강인가라는 의심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다들 선거에 지금 바빠서 눈 돌리고 있을 때 슬그머니 무죄 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끝까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지나치게 간대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한테는 되게 간대해. 아니 사실 뭐 윤석열 씨가 여기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소 무기징역을 살아야 될 사람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그와 별도로 이 재판이 무죄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애초에 국무회의를 사실 속여가지고 소집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많은 증언과 증거로 나와 있는 바거든요. 강희구는 유죄 나왔어요. 그렇죠. 그 절차 관련해 가지고는 이야기가 오늘 똑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비슷한 혐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요. 오늘 1년 6개월 심지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있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죠. 예, 여러모로 그렇죠. 아쉬운 판결이 나온 거죠. 아니 그런데 이 배상계엄 이 내란을 국무회의 외관을 씌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잠깐 있어봐. 사람들 더 부르게. 그리고 말이야. 반대할 사람, 잡음 날 사람은 안 부르고 자기 말 들을 사람 예스맨들만 부른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덕수 재판에서 했던 증언이 위증이다라고 하는 기소가 됐던 것인데 네. 이게 무죄라는 거죠. 그 부분 잠시만 보고 가겠습니다.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여 의사 종족수를 채워서 외관을 갖추자고 증인에게 건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뭐 외관을 갖추려고 했다는데 얘기 많이 나누고 의견도 듣고 뭐 장관들 중에 아까 제가 기억나는 뭐 금융시장 우려라든지 뭐 어떤 가까운 나라들과의 어떤 관계 우려 국민들이 뭐 CCTV를 총리의 봤잖아요. 잘못, 이게 무슨 그런 회의였어. 얘기를 누구 듣는 왔다 것이 갔다 하고 그러니까요. 저희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저 그런데 이용도 아니고 어? 네. 그거는 좀 지금 너무 내란을 뭐라 그럴까? 저지른 사람이 어떤 이렇게 그 지금 의사가 반영된 그런 질문 아니신가요? 네. 이 꼴 보자고 그 추운 겨울에 시위했나 그런 생각합니다. 무죄 뜨자마자 미소 지은 변호인들 감사하다는 얘기 나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예, 하는 이제 말도 시작이다. 참 인상적이네요. 허탈한 건 국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누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인정하겠습니까? 저 지도자라는 사람이 국가 지도층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말입니다. 후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럼요. 자기가 법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자기 유리함 조금의 유리함을 위해서 거짓말을 막 하는 거야. 그럼요. 이게 또 고위공직자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강희구 전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도 말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지 이게 조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범죄 혐의입니다.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거짓말 위증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 단죄해야 됩니다. 네, 주진우 기자나 제가 했으면 아마 네. 차원이 달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2년 구형했다고요? 저는 20년 선고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절차를 끼워 넣었는데 처벌이 절반입니까? 행사가 아니라는 묘한 판결입니다. 자, 계엄을 합법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문서를 만들었는데 정작 핵심은 또 흐려졌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그러게요. 역시 시민들이 법원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다 깨어있고 이 사안을 다 봤어. 국민들이 목격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허탈하죠. 판사님, 6일째 판사님, 유경진 판사님. 예. 유경진 판사님. 사실 이 재판도 2심에 올라가게 되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다른 네. 판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도 좀 1심 재판부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유경진 판사님의 판결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당장 이상민 재판만 하더라도 2년이 가형되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판사 기자님께서 판사 공개 저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개 저격 그런 건 안 합니다. 팩트만 말씀하시는 걸로. 유경진 판사님한테 편지를 아까 이렇게 보냈을 뿐입니다. 보고 있다고. 판사 골프채 그거 골프채가 맞는데 아이고 이거 가짜야 막 해가지고 짝퉁이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죠. 짝퉁이라고 예. 해가지고 그 받은 가격을 후려치는 거예요. 판사는 진품이라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진품으로 처리해야지. 그거를 짝퉁이니까 이거 가치가 없어. 그래서
짝퉁도 비싸 그거. 네, 여튼 법관 그 당시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 판사한테 감봉 3개월, 징계부과금 100여만 원 처분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형사처벌에서는 이제 형사처벌에서는 김영란법 등으로 아니군요. 다른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결국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판사들은 죄를 저질러도 재판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알선뇌물수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경진 부장판사가 무죄를 줬다.